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는 거대한 균열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BD라는 이름의 균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지식을 더 널리 알리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현명하게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진 빚을 모두 합치면 무려 315조 달러에 이릅니다. 하나로 약 44경 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숫자는 전 세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부가가치를 합친 것, 즉 세계 총생산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생산량의 10%가 이 빚의 원금을 갚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자를 내는 데에만 소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빚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이자라는 족쇄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채권자에게, 가난한 국가는 부유한 국가에게,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최상위 계층으로 부가 영원히 흘러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하나의 단순한 원칙에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화폐를 찍어내고 부실은행을 구제하는 등 고통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을 피했고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으며 대규모 실업 사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반대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적이 없습니다. 부실한 기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내버려 둔 적도 없습니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썩은 가지를 쳐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315조 달러의 빚과 값싼 돈에 중독된 경제,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자산 가격, 그리고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좀비 기업들이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1997년에 혹독했던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말입니다. 당시 우리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군사를 빼고 체질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어쩌면 그 위기의 전 지구적 버전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번에는 우리를 구제해줄 IMF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경기 침체, 무역 전쟁과 실제 전쟁의 그림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함부로 내릴 수 없는 금리, 그리고 너무나 거대해진 빚더미 때문에 아주 작은 경제 충격에도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번 경기 침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비효율을 걷어내고 자원을 생산적인 곳으로 재분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른 덤불을 태워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통제된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모한 정책들이 일으킨 거대한 산불이며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이 불을 끌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315조 달러의 빚이 다음 경기 침체를 단순한 조정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할 재앙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즉 리세션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한 국가의 경제가 2분기 연속으로 이전보다 위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GDP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오르고 기업 활동이 둔화됩니다.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충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팬데믹으로 공장이 멈추거나 전쟁으로 물류가 막히거나 자연재해로 기반시설이 파괴되는 것처럼 무언가 물리적인 이유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반면 수요 충격은 조금 더 기이합니다. 공장도, 노동자도, 물류망도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멈춥니다.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꽉 쥐고만 있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 소비를 더 줄이고 이는 또 다른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해고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이런 수요 충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이러한 수요 중심의 경기 침체는 잔인하고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에 꼭 필요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효율적이거나 과도한 빚에 의존하거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존재에서는 안 될 기업들을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경기가 좋고 돈 빌리기 쉬울 때는 이런 기업들도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이런 좀비 기업들을 청소하는 백신과도 같습니다. 2001년의 닷컴 버블 붕괴가 좋은 예입니다. 당시에는 웹사이트 하나만 있으면 수백만 달러를 투자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품이 꺼지자 이런 회사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그 회사들이 소모하던 자본과 인재들은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한 진짜 기업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죽은 나무를 정리하자 건강한 새싹이 자라날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우리는 경기 침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조금이라도 둔화될 조짐만 보이면 중앙은행들은 공황에 빠진 듯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수조 달러의 돈을 찍어내 부실 기관들을 구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적인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죽었어야 할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아 값싼 이자로 더 많은 빚을 내며 연명했고 이들은 자본과 노동력,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더 나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315조 달러라는 빚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빚은 수십 년간 경기 침체를 인위적으로 막아온 결과물입니다. 이제 빚은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추가 되었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역 전쟁,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정책적 혼란으로 인해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산업의 과잉 투자를 바로잡는 건강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숲 전체에 불을 지르고 무언가 유용한 것이 다시 자라나길 막연히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빚더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15조 달러 중 약 100조 달러는 정부가, 또 다른 100조 달러는 기업이, 그리고 나머지 115조 달러는 가계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빚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제로금리 시대에 쌓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는 더 이상 낮지 않습니다.
3% 금리로 빌렸던 빚을 이제 7%, 8%의 금리로 다시 빌려야 하는 상황, 즉 리파이낸싱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3%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기업은 8%의 이자 앞에서는 파산합니다. 3%의 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던 가게는 7%의 이자 앞에서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는 영끌과 비투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자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렸고 이제 그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시작되면 그 파급 효과는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회사가 채권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을 보유한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봅니다. 손실이 커지면 이들 기관 역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손실은 시스템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우리는 이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전염병은 단 며칠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보다 지금의 빚 규모는 훨씬 더 크고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연쇄 붕괴의 잠재력은 훨씬 더 커진 셈입니다. 경기 침체에서 누가 가장 큰 고통을 겪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고통은 결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으며 평범한 가정은 집을 잃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기 침체는 종종 기회가 됩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부자들은 주식, 부동산,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집니다. 부의 이전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상층으로 극적으로 일어나며 이는 우리 사회의 금수저, 흑수저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부분은 이번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할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2008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5%에서 0%로 낮추며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4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를 다시 제로 수준으로 내렸다가는 겨우 잠재운 인플레이션의 불길을 다시 지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조 달러를 더 빌리려 한다면 채권 시장은 공황에 빠지고 금리는 치솟을 것입니다. 정부는 깊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풀 수도 그렇다고 국가 부채 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없는 덫에 갇힌 것입니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고 은행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이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경제 활동이 둔화될수록 더 많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그 예입니다. 설령 정부와 중앙은행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대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바로 통화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사실상 대공황이냐 아니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냐 두 가지 파멸적인 길뿐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빚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에 떠넘겨왔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을 막고 실패를 구제하고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청구서를 받아 들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것이 얼마나 깊고 파괴적일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멈출 능력이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315조 달러라는 숫자는 아마도 그 대답이 긍정적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